서연이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어요. 문 닫을게요. 앉아요. 8년 만에 처음으로 그 사람이 저를 앉으라고 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자 서연이가 서랍에서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로 밀어놓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그 눈빛이 제가 알던 서연이가 아니었어요. 본 영상은 감동적인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태준, 올해 42살이에요. 서진그룹 회장이죠. 대한민국 재계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업 이야기가 아니에요. 8년 전에 제가 버린 여자 그리고 그 여자를 허름한 국수집에서 다시 만난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가 8년 전에 망가뜨린 인생이 그날에야 진짜 모습을 드러낸 거였습니다. 저는 원래 감정이라는 게 없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회의 때도 계약 자리에서도 누구 앞에서든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죠. 냉혈한이라는 별명이 붙어 다녔지만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실수하지 않으니까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된 건 원래부터가 아니에요. 8년 전 한 사람을 내보내면서 저는 감정의 스위치를 꺼버렸습니다. 윤서연. 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해지는 건 8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해요. 서연이는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 사랑이었어요. 대학 시절 학교 앞 분식집에서 우연히 마주 앉았던 게 시작이었죠. 떡볶이를 먹으며 아무렇지 않게 웃던 그 얼굴이 유리벽 안에서만 살던 저한테는 봄날 햇살 같았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연이네 집은 가난했어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식당에서 일하며 서연이를 키우셨죠. 하지만 그건 저한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였어요. 서진그룹의 실세이자 재벌가 안주인인 어머니 박정숙 여사는 서연이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결혼식 날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축하 한마디 하지 않으셨어요. 하객들 앞에서는 웃고 계셨지만 그 웃음이 얼마나 차가웠는지 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서연이를 사랑했고 어머니의 반대쯤은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의 압박은 점점 거세졌어요. 집안 행사에서 서연이를 빼놓는 건 기본이었고 대놓고 모욕하는 일도 서슴지 않으셨어요. 서연이는 한 번도 제 앞에서 힘들다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눈가에 번지는 그림자를 저는 보고 있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도, 화장실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우는 것도요. 저는 다 보고 있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비겁한 남편이었어요. 어머니는 결국 저한테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회사냐, 그 여자냐? 수천 명의 직원이냐, 여자 하나냐? 저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랑을 선택해야 할 자리에서 저는 현실을 선택했어요. 수천 명의 직원과 가족의 생계가 제 어깨에 달려있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는 날 서연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나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무너지고 있었지만 잡아야 할 손을 끝내 잡지 못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 마지막 기억이에요.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텅 빈 거실에 혼자 서 있던 저. 이혼 직후 서연이가 해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뒤로 8년 저는 서연이의 흔적을 지우며 살아왔어요. 사진도 편지도 전부 치웠고 그 이름을 입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비서가 실수로 서연이 이름을 꺼냈다가 잘릴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잊은 척하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어요. 그러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지방 출장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비가 쏟아졌습니다. 운전기사가 차를 세운 곳은 고속도로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고 비가 그치길 기다리며 근처 국수집에 들어갔어요. 낡은 나무 문을 밀고 들어가니 5개 남짓한 테이블이 놓인 작은 가게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수 냄비 앞에서 허름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면을 건지고 있었어요. 뭔가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먼저 알아챘어요. 머리보다 빠르게 쿵 하고 내려앉았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8년 동안 지우려 했던 그 얼굴이 허름한 국수집 주방에 서 있었거든요. 조금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손은 거칠어져 있었지만 틀림없었어요. 제가 사랑했던, 제가 버린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게 한쪽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하며 그 여자의 다리를 안았습니다. 7살쯤 된 남자아이였어요. 밝게 웃으며 엄마 품에 안기는 모습이 눈부시게 예뻤습니다. 고개를 돌린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눈, 그 이마, 그 입꼬리. 마치 어린 시절 제 사진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세상에 이럴 수가.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저는 의자에서 일어설 수도 없었어요. 8년이라는 시간이 이 작은 국수집 안에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국수집에서 서연이를 본 그 순간 저는 8년 동안 꺼놨던 감정의 스위치가 한꺼번에 켜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저를 알아봤어요. 국수를 건지던 손이 멈추더니 얼굴에서 핏기가 쫙 빠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표정을 가다듬고는 아이를 뒤로 감추듯 돌아섰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서연아. 8년 만에 부른 이름이었어요. 입 밖으로 나온 그 3글자가 제 안에서 막아두었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무너뜨렸습니다. 서연이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8년 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그날과 똑같이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 와서 왜 왔어요? 반가움은 없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8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단단한 벽이 느껴졌어요. 저를 향한 분노도 슬픔도 미련도 전부 벽 뒤에 단단히 감춰놓은 사람의 말투였어요. 그 벽을 만든 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었다는 말도 꺼낼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때 아이가 서연이 뒤에서 고개를 빼꼼 내밀었어요. 크고 맑은 눈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누구야? 서연이가 재빨리 아이 어깨를 감싸며 뒤로 밀었어요. 그 동작이 너무 빨랐어요. 마치 아이를 제게서 숨기듯이요. 그날은 더 이상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하지만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저는 그 국수집을 찾아갔습니다. 서연이는 매번 저를 외면했어요. 주문을 받으러 오지도 않았고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구석 테이블에 앉아 국수 한 그릇을 시켜놓고 면이 다 불어터질 때까지 한참을 바라만 봤어요. 서연이가 국수를 삶고 그릇을 닦고 손님에게 웃는 모습을요. 그 웃음이 저한테는 한 번도 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게 문을 닫는 시간에 맞춰갔어요. 서연이가 밖에서 간판 불을 끄고 있었는데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체 뭘 원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가 내 아들이지? 서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가을바람에 앞머리가 흩날렸지만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서연이가 입을 열었어요. 맞아요. 하준이는 당신 아들이에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직접 들으니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이혼할 때 서연이는 이미 임신 중이었던 거예요.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고 혼자 아이를 낳아 키운 거였습니다. 8년을요. 이 작은 국수집에서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면을 삶으며요. 왜 말 안 했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알릴 생각 없었어요. 지금도 없고요. 그 말이 칼날처럼 가슴에 꽂혔어요. 하지만 화를 낼 수도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사랑한다고 해놓고 어머니 앞에서 무릎 꿇고 이혼장에 도장 찍은 사람이 저잖아요. 서연이가 저를 믿지 않는 건 당연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에 잠겼어요. 서연이가 8년 동안 왜 해외로 갔다는 거짓 소식만 남기고 이 작은 마을에 숨어 살았는지, 왜 그토록 저와의 접촉을 피하는지가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단순히 저를 미워해서? 아이를 뺏길까봐? 그것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서연이 눈에 비친 건 분노가 아니라 공포였거든요. 저를 미워하는 사람의 눈이 아니라 뭔가를 몹시 두려워하면서도 절대 들키지 않으려 하는 사람의 눈이었어요. 그 두려움의 정체가 뭔지 저는 반드시 알아내야 했습니다. 저는 사설 조사팀을 꾸려 8년 전 이혼 직후의 기록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서연이가 이혼 후 어떤 경로로 사라졌는지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조사 결과를 보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떨었어요. 이혼 한 달 뒤 서연이가 탔던 버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기록이 나왔거든요. 경찰 보고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어 있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하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어요. 대형 트럭이 신호를 무시하고 버스 옆면을 정확히 들이받은 거였습니다. 의도적인 충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고를 지시한 사람의 흔적을 따라가자 익숙한 이름이 나왔어요. 제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제 어머니였어요. 제가 사랑보다 현실을 선택했던 그날, 어머니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 거였어요. 며느리를 완전히 제거하려 하신 겁니다. 서연이는 그래서 도망친 거였어요. 사고에서 살아남은 뒤 세상에서 사라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해외로 갔다는 소문도 어쩌면 서연이가 일부러 흘린 것이었을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사랑을 버리고 선택한 그 현실이 제가 버린 여자를 죽이려 했다니요. 8년 전 제가 찍은 이혼 도장이 서연이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던 거예요. 제 어머니가 서연이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저는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을 느꼈어요. 8년 동안 꺼놨던 감정의 스위치가 켜진 정도가 아니라 제 안에서 불이 난 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저를 무너뜨린 건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그건 저 자신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서연이를 버린 건 저였으니까요. 어머니가 방아쇠를 당겼지만 총을 건네준 건 저였어요. 제가 서연이를 내보내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손을 쓸 일도 없었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국수집을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국수를 먹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말하기 위해서였어요. 가게 문을 열자 서연이가 평소처럼 국수를 삶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짧게 한숨을 쉬었어요. 또 왔어요? 저는 서연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8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알아냈어. 서연이의 손이 멈췄어요. 국수를 건지던 채가 물속으로 미끄러져 찰랑 소리를 냈어요. 서연이의 얼굴에 순간적으로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사라졌습니다.
서연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게 안에는 냄비에서 물 끓는 소리만 보글거리고 있었죠.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사고가 아니었다는 것, 그 배후에 제 어머니가 있었다는 것, 서연이가 살기 위해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다는 것을요. 서연이의 눈이 붉어졌지만 울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은 8년 전 이혼장에 도장을 찍던 날에도 울지 않았고 교통사고에서 살아난 그날 밤에도 울지 않았을 거예요.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던 사람이니까요. 대신 앞치마를 벗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문 닫을게요. 앉아요. 영업 종료 팻말을 걸고 우리는 가게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았어요. 하준이는 안쪽 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떨림 없는 목소리로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말을 꺼내듯이요. 나는 도망친 게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려움도 슬픔도 아닌 단단하고 날카로운 눈이었습니다. 기다린 거예요. 서연이는 8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어요. 교통사고에서 살아남은 뒤 서연이는 이 작은 마을로 숨어들었습니다. 국수집을 차린 건 생계를 위해서이기도 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국수집은 위장이었습니다. 서연이는 낮에는 국수를 삶고 밤에는 아이를 재운 뒤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서연이가 모아온 건 서진그룹의 비자금 내역, 차명 계좌 목록, 정관계 로비 증거, 그리고 시어머니 박정숙이 불법으로 운영해온 모든 범죄의 기록이었어요. 이혼 당시 서연이는 서진그룹 재무팀에서 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비서실을 거치며 보고 들은 것들이 있었고 그때 빼돌린 자료들이 씨앗이 되어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대한 증거의 숲으로 자라난 거였어요. 낮에는 앞치마를 두르고 국수를 말고 밤에는 아이 옆에서 장부를 분석하고 새벽에는 증거를 정리했을 서연이의 8년을 생각하면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서연이가 단순히 도망쳐서 숨어 산 피해자인 줄 알았거든요. 불쌍하고 가엾고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완전히 틀렸습니다. 서연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8년 동안 칼을 갈아온 사람이었어요. 국수집 주방에서 면을 삶으면서 동시에 재벌가를 무너뜨릴 폭탄을 조립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연이가 테이블 위로 두꺼운 파일 하나를 밀어놓았어요. 이 안에 전부 있어요. 비자금 계좌, 차명 부동산, 국회의원한테 흘러간 로비 자금, 교통사고 지시 내역까지. 파일을 펼치자 빼곡한 숫자와 계좌번호, 사진 자료들이 쏟아졌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의 무게가 그 종이 더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왜 혼자 이걸 했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서연이가 잠든 하준이의 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 아이한테 엄마가 도망자였다는 걸 남기고 싶지 않았어요. 싸워서 이긴 사람이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저는 8년 동안 사진만 치우고 이름을 지우며 있는 척했는데 서연이는 그 시간 동안 아이를 키우면서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같은 8년을 이렇게 다르게 보낸 거였습니다. 한 사람은 잊으려 했고 한 사람은 기억하며 싸웠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서연이는 제가 지켜줘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스스로 싸우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옆에 서는 거였습니다. 나도 함께 싸울게. 서연이가 저를 한참 바라봤어요. 8년 동안 쌓인 불신과 상처가 그 눈에 다 보였지만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어요. 8년이라는 상처가 고개 한 번으로 녹을 리 없잖아요.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신뢰는 앞으로 제가 행동으로 만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이제 판은 짜여졌어요. 8년간 국수집 뒤편에서 조용히 갈아온 칼이 드디어 빛을 볼 차례였습니다.
서연이가 8년간 모아온 증거는 완벽했어요. 저는 그 자료를 처음 봤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이 인생을 걸고 만든 작품이었어요. 그리고 그 작품의 마지막 장을 넘기는 건 저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서연이와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비자금 내역은 검찰에, 차명 계좌 목록은 금융감독원에, 정관계 로비 증거는 언론에 넘겼습니다. 한꺼번에 동시에요. 어머니가 돈과 인맥으로 손을 쓸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라도 늦으면 나머지가 막힐 수 있었거든요. 서연이는 증거를 넘기는 순서와 타이밍까지 전부 계획해놓고 있었습니다. 8년 동안 국수를 삶으면서 이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수천 번은 그렸을 거예요. 증거가 공개된 날 뉴스 속보가 연달아 터졌어요. 서진그룹 비자금 수천억 원, 차명 부동산 수십 건, 국회의원에게 흘러간 로비 자금. 대한민국 재계가 뒤집어졌습니다. 저는 회장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이 풍경이 저한테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8년 전 이혼장에 도장을 찍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이 훨씬 떳떳했으니까요. 오히려 8년 만에 처음으로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찾아간 건 증거가 공개되고 이틀 뒤였어요. 저택 거실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계셨습니다. 화면에는 서진그룹의 비리를 보도하는 앵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저를 보신 어머니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평소와 달리 눈밑이 어두웠어요. 며칠째 잠을 못 주무신 것 같았습니다. 네가 한 거냐?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와 함께요. 어머니의 입꼬리가 실룩거렸어요. 그 여자가 아직도 살아있었어? 그 말투에 놀라움보다 짜증이 먼저 묻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 했으면서 살아있다는 사실에 짜증을 내시는 거예요. 아들의 아내를, 손주의 엄마를 없애려 하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 저는 그 순간 어머니라는 사람을 완전히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자수하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코웃음을 치셨습니다. 자수? 내가?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 덕인데. 그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서진그룹을 키운 건 어머니였고 제가 회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어머니의 힘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논리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건 회사뿐만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아내를 빼앗고 제 아들의 존재를 지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8년 동안 지하로 밀어넣으신 겁니다. 그게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어머니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렸고 찻잔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얘졌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며칠 뒤 경찰에 체포되셨어요. 뉴스 카메라 앞을 지나가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슬프지도 통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잃은 슬픔인지 8년간의 거짓이 끝난 허탈함인지 저도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재벌가의 권력은 무너졌고 저는 회장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회사보다 되찾아야 할 것이 있었으니까요. 몇 달 뒤 저는 그 작은 국수집에 다시 서 있었어요. 이번에는 손님이 아니라 주방에서 서연이 옆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면을 삶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재벌 회장이 국수집 주방에서 면을 말고 있는 거죠. 우스꽝스럽다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수천억 원짜리 회장실보다 이 작은 주방이 제 인생에서 가장 편안한 자리였습니다. 면이 익어가는 냄새, 국물이 끓는 소리, 하준이가 뛰어다니는 웃음소리. 그게 제가 8년 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들이었어요. 서연이는 저를 완전히 용서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다가 서연이가 말했거든요.
난 당신 용서한 적 없어요. 손이 멈췄습니다. 서연이가 접시를 닦으며 덧붙였어요. 그래도 아이 아빠는 필요하니까. 완전한 화해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그게 가장 정직한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용서는 제가 평생에 걸쳐 증명해야 할 몫이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하준이가 가게 문을 활짝 열고 뛰어들어왔어요. 아빠, 오늘은 내가 국수 만들래. 아빠. 그 두 글자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국수 냄비 앞에서 한참을 울었어요. 서연이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걸 저는 봤어요. 그 작은 미소가 어떤 계약서보다 값진 거였습니다. 저는 강태준, 올해 42살이에요. 한때 재계 10위권 회장이었지만 지금은 국수집 보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제가 모든 걸 잃었다고 하지만 저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때라고 생각해요. 제가 되찾은 건 사랑이 아니에요. 다시 시작할 기회였습니다. 비 오는 날 우연히 들어간 허름한 국수집에서 시작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